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다들 또 가족 행사도 있으시고 바쁘실 텐데 강연 신청해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로 강연을 시작을 하겠는데 오늘 강연 주제는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기후 위기를 배제한 국민연금 개혁 논의입니다. 어제 마침 그 국민연금 개혁안에 관한 공청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세히는 못 봤고 언론에 소개된 것만 몇 가지 이렇게 봤는데 이 개혁안이 아니고 계약안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가 되고요. 기후 재난이 점점 가속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럴수록 그 국민들의 삶이 안정화되고 사회 보장성이 좀 강화되는 쪽으로 국민연금이 개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화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시의적으로 보면 딱 맞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재간현주 선생님 모시고 인제 강연을 들을 텐데요.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를 좀 드리면은 네 어 이전에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을 맡으셨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를 또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경력이 있으시고요. 국민연금 기금실평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한신대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박수로 예, 강사 선생님 예,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요일 날 다들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중요한 의제를 갖고 같이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어, 앞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국민연금은 5년에 한 번씩 그 제도의 안정성,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제도 전반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작년 한 뭐 하반기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어제 발표됐던 그 공청회, 코엑스에서 발표했던 공청회가 바로 이제 제5차, 5차 그 재정계산위원회가 발표한 우리가 이거 검토했습니다. 해서 이 검토한 내용들이고요. 보통 이제 이것을 누가 수행을 하냐 하면 정부에서 추천한 전문가, 그리고 이제 노동계에서 추천한 전문가. 근데 노동계에서 추천한 전문가는 전체 전문가 비중에서 두 자리밖에 안 되고요. 거의 나머지 그 추천위원들은 정부나 뭐 이런 쪽에 영향을 받아서 들어오신 분들이 다수입니다. 근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저는 지난 3차 때 요 위원을 했었는데 지금 5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0년 전에 이제 했었던 거고요. 어, 10년 동안에 아주 극명한 차이는 뭐냐면, 그래도 10년 전에는 그 돈만 얘기하진 않았어요. 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 위원회는 돈 얘기로 시작해서 돈 얘기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어제 나왔던 뉴스 두 개를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리고 나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뉴스를 잠깐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딱 노동계에서 추천한 두 분이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들 같은 경우도 국민연금 그리고 공적연금에 대해서 평생 연구하신 그 학자들이시고요.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연금행동이라고 해서 시민단체와 노동단체가 같이 주축으로 어, 2012년 정도부터 연금행동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의 수준을 조금 이렇게 좋게 만들기 위한 사회적 운동 단체에서 함께 활동해 주셨던 정책위원들이신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소득 대체율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그 계산상으로 얘기할 때 40년을 계속 보험료를 완전히 내는 걸 그 가입 기간이 완료됐다고 얘기하는데요. 국민연금 자체가 88년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아직 40년이 못 돼요.
그래서 국민연금 그 가입자 중에 그 누구도 40년을 채운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은 제도의 성숙기가 40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공식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두 번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의 개혁이 어떤 개혁들이었냐면 다들 이 재정이 여러분들 기금 고갈 이 소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기금이 고갈난다는 그 전제 때문에 사실은 보험료 여러분들이 매달 이제 납부하고 계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고 그래서 저희가 국민연금 보험료가 맨 처음에 3%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9%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요건 올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어 받게 될 수급 연령, 우리가 국민연금 받게 될 나이 이게 이제 60살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올라가서 지금 65세인데 요번 발표 때는 이거 더 올려야 된다. 거기까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소득 대체율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생애 동안 평균 소득으로 받았던 거 대비 국민연금 급여로 얼마를 받게 되느냐 이게 소득 대체율이거든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공적연금이라는 걸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노후가 됐을 때 노후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을 하고 싶어도 노동시장이 저희를 더 이상 받아주지 않는 시기가 되잖아요. 나는 건강하고 너무 일을 하고 싶어. 아무리 그래도 퇴직제도라는 게 있어요. 어느 나라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노후소득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 노령 인구 중에 가장 일하시는 숫자가 많은 나라예요. 안타깝게도. 그러면 이제 뭐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보이겠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이 우리나라 고령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데는 첫 번째 최저임금 규정 적용 못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일자리에만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소득이 제대로 보장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사전에 같이 사회가 준비하고 빈곤으로 떨어지는 걸 예방하자고 해서 공적연금을 만든 건데 소득 보장성을 저희가 70%로 시작해서 예를 들어 내가 생애 평균 임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통해서 70만 원까지는 보장해 주자 이 약속으로 출발해서 지금은 4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70만 원 보장해 주기로 했던 거를 40만 원까지 줄이겠다는 게 그간의 이제 개혁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한편으로는 너무나 보장성이 낮기 때문에 이 보장성을 높이자라는 운동들을 계속 해왔고 이 두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그 의견을 대변해서 활동을 했는데 이 위원님들 빼고 나머지 한 네다섯 분 정도가 다 이제 재정 중심 논의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그 어제 뉴스를 통해서 잠깐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같이 논의하고 싶었던 내용은 제목은 이제 기후 활동들을 하시기 때문에 좀 기후에 방점을 찍어서 이야기를 좀 요청을 해주셔서요. 제목은 되게 이렇게 잡아봤어요. 근데 기후 위기를 배제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후 위기가 이 연금개혁 논의할 때 전혀 된 적이 없죠. 전혀 된 적이 없고. 근데 국민연금 개혁과 기후 위기는 무슨 관계일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제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어, 제가 이제 지난 여름에 잠깐 유럽에 다녀오게 됐는데요. 아주 극적으로 가는 곳마다 홍수를 만났어요, 제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피해 갈 곳이 없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뭐, 오송부터 해서 사실은 이제 재앙에 가까운 그런 자연재해를 계속 보고 있고, 인명이 피해가 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물이든 불이든 전 세계가 지금 다,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얘기를 할 때, 그러면 그 핵심을 무엇을 두고 봐야 되냐를 볼 때,
이전까지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됐던 이 지구 환경에 대한 것들이 이제 당연하지 않은 상황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전제를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전제하에서 이전에 지구를 착취하던 그 전제하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각 파트별 고찰을 하고 사회적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저는 우리나라 인구 현황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인구 현황은 기후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에 아주 심각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같이 살펴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국민연금과의 연결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찰은 아마 이제 여기 활동가분들이셔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유엔에서 이미 글로벌 컴팩트라는 그런 약속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협약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회적 지속 가능성이란 그 여기서 이제 그 영문에서 비즈니스 표현을 그 한국말로 바꾸는 게 되게 이게 함의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전 비즈니스를 했고요. 사람에게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지속 가능성을 보면서 여기서 주목한 건 뭐냐면 이제 기업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이제 그 자본이 수행하는 모든 행위에 초점을 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가치 사슬의 종사자, 소비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주는 영향들을 보기 시작한 거고 여기 원칙 중 6가지 원칙은 사실은 기업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 그럼 한국에서의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한국은 시장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한국의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윤 정부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거예요. 탈규제. 기업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게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원전 같은 경우가 우리가 가장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싼 전기 쓰자는데 뭐가 문제야? 다시 원전 예전대로 돌려. 이런 정책을 회귀시키는 것들. 이거는 그러면 이제 이런 지구적 지속 가능성에 고찰이 없는 이 윤 정부 안에서 있는 사람들의 그냥 기업 중심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생각인데 그거는 전혀 트렌드에도 맞지 않고 사실에도 위반된다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엔 자체가 무슨 좌파도 아니고 진보적이지도 않잖아요. 오히려 보수적인 여러 가지 측면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쪽에서조차도 이제 기업이 사회 지속 가능성 고민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보수 진영들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사람 중심적 접근 방식을 시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맨 아래 보시면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기업이 해야 되는 조치는 양질의 일자리, 기본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보다 포용적인 가치 사슬을 창출해서 결국은 전략적 사회 투자와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는 공공정책을 촉진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그 원칙에 부합하는 것들이 사실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서 전략적 사회 투자라는 측면은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여러분들 1,000조 가까이 있습니다. 이 돈을 충분히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전혀 이렇게 쓰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17가지를 이제 세워놓고 이게 2030년까지 어 지속 가능하게 인류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17개 목표를 설정했는데 여기 직접적으로 기후 위기랑 관련된 거는 제가 진하게 표시된 물과 위생, 깨끗한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 이렇게 직접적인 언급은 요 정도지만 나머지 부분은 거의 인간의 인권 문제와 그리고 사회적 지속 가능성과 연결되는 의제들로 묶어놓은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좀 아까 13가지 17가지 목표 중에 13번째가 기후행동인데요. 기후변화 그 영향에 대처하는 긴급행동을 시행한다라고 먼저 밝히면서 그와 관련된 각 국가가 노력해야 될 지점이나 세부 목표들을 밝혀놨는데, 우리도 이걸 같이 협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형식적 수준에서 이제 머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한국의 그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제안한 내용들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이미 우리는 거대한 가속의 상황에 놓여져 있고, 중요한 건 이거죠. 필요 이상의 많은 것을 만들고, 많이 사고, 많이 쓰고, 많이 버린다. 자, 이거는 근데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 법칙이 이미 이렇게 18세기 이후부터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생산 법칙이 여기에 굉장히 익숙하게 적용돼서 발전되어 왔고요. 그럼 한국의 자본주의 상황을 살펴보면 굉장히 이제 이 상황을 제어하기 힘들 정도로 어, 발전되고 있죠. 특히 필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지점은 이런 거예요. 기후위기 안에서 보면 정말 이게 무슨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품인가를 보면 요즘은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많이 설명하는 게 예전의 시장은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상품으로 만들어 냈던 어떤 시점이 있다면 더 이상 사람에게 필요한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걸 우리가 사게끔 만드는 시장으로 역전된 거죠. 대표적으로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기기가 이렇게 딱 나오면 몇 개나 활용을 하세요? 그냥 사실은 이제 저는 맨날 쓰던 것만 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는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합니다. 우리 그 20대들 같은 거, 10대, 20대들은. 그러니까 모든 게 핸드폰으로 다 가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주 단적으로, 그 자본이 만들어낸 욕구에 아주 충실하게 우리가 모든 생활의 그 패턴이나 문화를 맞춰가고 있다는 거죠. 단적인 얘기는 얘는 핸드폰이고, 그 밖에 많은 상품들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작동 원리 안에서 사실은 감당할 수 없을 양의 온실가스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1.5도 온난화 대응을 지금 이제 우리가 2030년까지 목표로 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여기 기후위기 비상행동 안에서 98년도 우리 IMF 위기 때 그때 굉장히 산업이 위축됐고 실업률이 높았고 산업이 이제 좀 정체됐던 시점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그 당시에 15% 정도가 감소했다라는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뭐냐면 산업의 어떤 그 규모나 운영 방식을 절대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단적으로 우리 역사에서 뭐 한 번쯤 보여진 거고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지금 구조 안에서는 전혀 이제 축소할 기미조차 보이고 있지 않죠. 원전 비중을 확대한다든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축소한다든가. 근데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해마다 어쨌든 이 생산하는 비용 단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게 계속 이제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증명해주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일본이 저렇게 전 세계를 향해서 저는 이제 그 방류를 시작하는 걸 보면서 다 같이 망하자라는 거에 일본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도를 여러분들 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EU와 미국의 태도가 굉장히 불순합니다. 합의해 준 거거든요. 이거 전 세계 지금 바다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이것에 대해서 다 합의해 준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 합의 이면에 왜 저렇게까지 하나를 보면 뭐 원전 마피아도 있을 거고 자본주의를 지금 형태에서 바꾸려는 의지가 과연 있나 여기까지 이제 의심스럽게 하는 상황에 우리가 이제 처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성을 어떤 관점에서 얘기를 하나 보면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를 듣는 건 연기금 고갈 얘기만 들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연기금은 여러분들 1988년도에 보험료 3% 내고 보장성 70% 하겠다고 제도를 설계해서 시작을 했어요. 자, 그 제도 설계에서 이미 연기금은 고갈될 걸 예상하고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를 한 번쯤 이것들이 바보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맨 처음에는 이런 이유예요. 우리나라가 연금제도라는 걸 처음 도입하는데 이거에 대한 수용성이 낮을까 봐. 적게 일단 받아서 사람들이 다 무조건 가입하게 만들자.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강제 가입해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제도예요. 애초에.
근데 우리나라 국가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를 보면 자본에 대한 눈치를 본 겁니다. 국민연금 맨 처음에 시행할 때 전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고요. 큰 사업장부터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나라는 이런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들이 걷어들일 수 있는 수준의 단위부터 접근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처음부터 사실 기금 소지는 여러분 사실 이 제도 운영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였는데 이제는 이 소진되는 문제를 고갈이라는 표현을 해가면서 제도의 운영 목표 자체가 기금을 유지하는 게 돼버립니다. 근데 어느 나라든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재정 자체를 막 많이 쌓아놓고 이걸 갖고 운영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어떤 운영 원리냐면 현재 돈을 벌고 있는 세대가, 현재 노동하고 있는 세대가 퇴직한 세대에 대해서 같이 책임지는 이런 세대 간 연대라는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제도를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 자체가 이번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철저히 무시를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불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저들이 들고 나왔는데 18%까지 보험료를 올린대요. 18%까지 올리면 기금을 2093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아주 기괴한 그런 재정 추계를 내놨는데요. 그 전에 한국은 절단이 납니다. 기후위기로 절단을 나든 두 번째는 심각한 문제, 저출생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보장을 주장하는 이제 저도 소득 보장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입장에 함께 서 있는데 우리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출생률이 일정 정도 유지가 돼야 되고 출생률뿐만 아니라 고용률 자체도 안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출생률, 고용률 이 두 가지가 지난 10년 동안 매우 심각할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복원하지 않으면 기금을 아무리 쌓더라도 저희는 이것이 유지하기 힘든 제도가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계속 국민연금 개혁 주장하시는 쪽에서는 국민연금 규모, 국민연금으로 우리가 쌓아둔 돈의 크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조 가까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1,000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많아지면 마치 재정이 안정될 것처럼 예,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이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 안정과 기금의 규모는 상관이 없다. 요 얘기도 이따 제가 재정 얘기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서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건 출생률, 경제활동 참여율, 고용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절단나지 않고 꾸준히 갈 수 있다. 우리의 후세대들이 끊임없이 한국 사회라는 곳에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기본 터전을 제공하는 것, 그게 제도의 지속 가능성인데 바로 그 점에서 기후 위기랑 매우 연결될 수밖에 없는 고민의 지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래서 국민연금이 뭐랑 연결돼 있나를 간단하게 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첫 번째는 노동시장, 그리고 금융시장, 그리고 노후소득보장제도와 직결되면서 그래서 꾸준히 이것이 사회 지속 가능성과 연결됩니다. 노동시장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도가 세대 간 연대이기 때문에 고용률이나 실업률 그리고 임금의 수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연금을 받는 수급자분들에게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본 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시장의 안정성. 그래서 노동시장이 예를 들어 우리처럼 지금 심각하게 분할돼서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는 구조면 연금제도를 발전시키기 굉장히 나도. 어려운 구조라고 볼 수 있는 나도. 거고요. 국민연금의 본질은 노후소득 보장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공적연금을 통해서 노후소득 보장이 일정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 공적연금이 없이 막 국민연금 싫어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막 너무 불안을 조장하니까 싫어해요. 국가가 가져가지 말고 그냥 나 줘. 내가 알아서 관리할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만약에 공적연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소득이 노후 보장을 위해서 사연금을 사실 수 있는 분들은 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뭐 민간연금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삼성이든 뭐 AIG든 막 드실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민간연금은 이렇게 받은 돈을 어떻게 운용하냐면 금융시장에 다 갖다 몰빵을 하면서 수익률 중심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수익률은 자본의 수익률과 직접 연결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결국은 노후소득이라는 것도 개별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결국은 시장이 다 빨아들여서 기존의 자본주의 생산 법칙에 충실하게 작동될 수밖에 없게끔 운영이 되고요. 또 한 측면은 금융시장에서 이 돈을 운용할 때 금융시장은 다들 아시겠지만 주식이 어디에 투자를 하냐를 보면 일자리가 굉장히 좋은 기업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하는 그런 기업에 일단 투자를 해서 어 사실은 그 기업의 어떤 주식의 가치를 이상하게 부풀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작동을 해버리죠. 그래서 안정된 노동시장과는 거리가 먼 쪽에 금융 정책들이 활성화되는데 이 기금들이 다 풀릴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연금 시장만 존재할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전체 임금 노동자 중에 4분의 1이나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은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삶을 젊어서부터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아까 사회 지속 가능성 중에 유엔도 설정하고 있는 빈곤 퇴치라든가 불평등 완화라든가 이런 목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돼 버립니다. 자, 금융시장 문제는 이제 제가 이따가 국민연금 기금 지금 어떻게 투자되고 있나 이 문제 연결해서 말씀드릴 때 더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사회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리 연기금이 많이 쌓아놔도 이 제도는 운영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 인구 현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발표된 작년도 인구주택조사 결과인데요. 굉장히 이제 심각합니다. 어 2015년 잠깐 이제 이걸 보시면 저희가 인구가 2015년까지는 증가를 했었습니다. 증가를 하다가 지금 2022년 수준에서는 인제 점점 이것이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지만 조금 변화가 생기는 게 뭐냐면 전년 대비해서 사실 출생률은 낮아졌는데 이주 인력들이 쪼끔 이제 파악이 되면서 요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생산 연령 인구도 사실은 보시면 전년 대비해서 25만 8천 명 정도가 줄었다. 그러니까 생산 연령 인구도 지금은 71% 지만 자, 이 도표를 보시면 노령화 지수를 염두에서 보시면 생산 인구가 점점 이제 감소하는데 노령화 지수가 유소년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를 의미하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13.1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2010년도에는 100 명당 유소년 인구 100 명당 노인 인구가 69.6 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156.1 명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인제 이게 재정 지속 가능성만 이야기하는 쪽에선 무슨 얘기하냐 이 도표를 갖고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아 저 봐라. 미래 세대가 우리보다 훨씬 적다. 그러면 우리 세대가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기금을 쌓아두자." 이런 주장만 하는 겁니다. 문제는 더 많이 낸다는 얘기를 할 때 대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마치 다 낼 수 있는데 못 내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다 낼 수 있는 문제이냐도 퀘스천 마크가 찍히는 거고 과연 더 낸다라고 가정을 할 때 이렇게 불균형한 비율 자체를 얼마를 더 냈을 때 균형이 맞춰질까는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인제 가구 유형 변화를 보시면 이전에는 한국은 친족 가구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친족 가구가 전년 대비해서 이거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근데 친족 가구가 준다는 것은 뭐 이거는 긍정 부정 다 있을 수 있는데 이건 1인 가구 증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돌봄 영역에서는 이 도표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대한민국이 그동안 외면해 왔던 돌봄이란 문제들을 이전에는 가족에게 떠맡겼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친족 간에도 이 돌봄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이제 내몰리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4인 가구 이상 그 맨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 이 4인 가구 이상이 여러분들 2005년에 37%에서 지금 뚝 떨어졌습니다. 17.6%고요. 1인 가구 이상이 여러분 분홍색 지금 2005년에 제일 낮았죠. 20%였는데 여러분 2022년에 가구 유형 중에서 제일 많은 가구 유형이 바로 1인 가구입니다. 34.5%입니다. 이게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독거노인 비율도 증가했다는 거고요. 비혼 비율도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회는 재생산 가능하냐라는 측면에서 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이제 하나 더 제가 조금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코로나 때 여러분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여름에 독일을 다녀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독일에는 베를린이라는 지역을 갔다 왔는데 어딜 가든 유모차가 차고 넘치고 애기들이 울고 막 너무 애기가 많은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애기 못 보다가 거기 가서 보니까 애기가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애기가 많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코로나 베이비가 거기는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했냐면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다 갇혀 있었던 시기였는데 어떤 도시에서는 아이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오히려 관계 단절이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잖아요. 이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럼 인구가 한국만 이렇게 심각한 건지 전 세계가 같이 심각한 건지 보면 한국만 심각합니다. 한국이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가 70년대부터 2070년대, 70년도까지 이제 이게 과거 지표는 과거 지표를 가져오고 미래는 추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세계 같은 경우는 고령화 65세 인구가 5.3에서 20.1% 정도이고요. 그리고 0에서 14세 유소년 인구가 얘네도 줄긴 줄어요. 하지만 문제는 전 세계 평균에서 15세에서 64세까지 인구는 늡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보시면요. 70년대에 유소년 비율이 굉장히 높았죠. 70년대 출생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42.5%나 해당하는 게 여러분들 2022년에 11.5에서 2070년 가면 7.5로 줍니다. 이거는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단적인 지표고 당연히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65세 인구가 인구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상황이 오고요. 생산 연령 가능 인구가 더 적습니다. 노령 인구보다. 자, 다시 질문 던질게요. 이 구조가 됐을 때 아무리 연금을 기금으로 쌓아놓는다고 해도 이 사회는 유지되기 힘듭니다. 이걸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은. 자, 그래서 생산 연령 인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이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왼쪽이 세계 지표고요. 오른쪽이 한국입니다. 세계랑 비교해 봤을 때 생산 연령 인구 구성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 생산 인구 구성비가 한국은 여러분들 46.1%로 떨어지는데 세계 평균은 61.4%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노령 인구는 좀 아까 우리 그래프에서도 봤겠지만 우리는 46.4%까지 올라가지만 세계 평균은 20.1%. 이 굉장히 심각한 지표입니다. 자, 그래서 지표를 요약하자면 2022년 생산 연령 인구가 한 명당 54명에서 2012년 가면 60.9명으로 1.2배가 증가하는데 한국의 총 부양비는 이거보다 더 심각하게 2.9배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세계의 노년 부양비 같은 경우는 2022년 15.1명 만 이제 부양하면 되고 2070년 가면 32.7명으로 2.2배 증가 수준에서 멈추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70년대 아까 보시면 우리가 그때 유소년 인구 비율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5.7명만 감당하면 됐었어요. 근데 작년에 24.6명으로 증가하고 2040년에 60.5명으로 증가하다가 2070년 되면 100.6명을 부양해야 되는 1위 국가로 전망이 됩니다. 자, 물론 우리가 그 기후 위기를 잘 극복해서 2070년까지 지구가 머무를 수 있다면 이거 머무르게 해야겠죠. 그리고 이 지표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지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많지 않습니다. 10년 안에 이걸 우리 바꿔내지 못하면 정말 너무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겠다. 자, 이래서 이제 연금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OECD에서 그 각국의 공적연금의 데이터를 갖고 펜션 앤 글랜스라는 보고서를 이제 2년에 한 번씩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만들어야 되는 시기고 올해는 아직 발표가 안 됐고 그 최근 연도 2021년도 지표를 이제 그때 나온 걸 보면 지금 이제 제가 되게 속상해하는 게 뭐냐면 저 재정 중심으로 모든 걸 사고하는 전문위원들은 현재 한국의 노인 빈곤율에 대해서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저 전문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이 노인 빈곤에 대해서 더 이상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살기 힘든데 이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길에서 저는 어제도 3분 만났거든요. 리어커에다가 잔뜩 그 종이 폐지 이렇게 모아서 가시는 어르신들 길에서 3분이나 만나 뵀어요. 너무 마르신 어르신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 국민연금 운동하고 기초연금 운동하고 그럴 때, 그러한 너무 힘든 그런 노동은 안 하셔도 되는 최소의 소득은 우리 사회가 지급하자 이런 목표가 있는데, 아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2021년 결과로 보면 여러분들 OECD 평균 노인 소득 빈곤율은 13.1%예요. 그러니까 전체 노인 중에 13명 정도만 어떤 이 소득 빈곤의 상황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상황이냐면, 그 16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제일 낮은 상황이고, 어느 수준이나 43.4%. 그러니까 노인 100명 중에 43분이, 소득 빈곤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걸 봤을 때, 공적 이전 소득이 낮기 때문이다. 공적 이전 소득이 뭐냐면, 우리가 사회보험료를 내고 텍스를 내잖아요. 그럼 사회보험료와 텍스로 모아진 공적 그 기금을 갖고 다시 재분배를 위해서 노인 에게 제공하는 기초연금도 있고 그 공공부조라고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급자분들도 있고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다시 재분배돼서 받게 되는 걸 다 공적 이전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들이 굉장히 가난하다. 그래서 지표를 보시면 한국이 지금 여러분 호주 쭉 나오고 맨 아래 43.4%가 65세 노인 중에 64세 초과하는 노인 중에서 빈곤 상황에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 가만 보시면 여성의 빈곤율이 남성의 빈곤율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로 이게 확산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에 빈곤 상태에 있는 인구는 16.7%입니다. 이것도 오른쪽에 OECD 평균하고 비교해 보시면 OECD 평균 전체 인구의 빈곤율은 11.3인데 우리는 그거보다 높은 16.7%고요. 노인만 두고 봤을 때 OECD 평균은 13.1, 우리는 43.4%. 여성 노인만 볼까요? 여성 노인만 봤을 때도 OECD는 15.1인데 우리는 48.3%입니다. 자, 그만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공적 지원이 부족한 나라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같은 해 우리나라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했을 때 조사를 해보니 노후소득이 준비가 잘 되어 있나, 잘 되어 있지 않나라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잘 되어 있지 않다, 전혀 되어 있지 않다가 2020년, 2021년 두 해의 조사 결과를 봤을 때 여러분들 잘 되어 있지 않다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를 이렇게 합해서 보시면 50%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하고 있나라는 걸 봤을 때 충당 정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와 매우 부족하다도 이미 50%를 넘고 있고요. 60%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을 보니까 가족의 수입, 자녀 친지 등의 용돈, 이게 사적 이전 소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20% 수준에서 머물고 있고요. 공적 연금이 받는 게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뭐 저축하거나 사적연금 든 거는 4.1%, 4.5% 수준이고요. 공적 수혜금은 이것이 바로 세금을 통해서 재분배하는 쪽이거든요. 이 부분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강하죠. 35.5%, 35.1%. 이렇습니다. 그만큼 이 얘기가 뭐냐면
한국 사회가 겉으로 볼 땐 되게 화려하고 다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소득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그 많은 서민들이 아파트 장만을 위해서 그렇게 올인을 해온 게 아닌가라고 역추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 이전 소득,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금과 공적연금을 통해서 재분배하는 부분들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사적 이전 소득, 태적 이전 소득, 이건 개인적 차원의 부분이고, 자본소득, 근로소득, 이게 이제 색깔별로 나오는 건데, 저 맨 위에 있는 룩셈부르크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하기 힘듭니다. 근데 두 번째를 조금 우리랑 규모가 비슷한 나라 프랑스를 볼게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공적 이전 소득인 연금 소득이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 프랑스가 연금 개혁해서 국민들이 다 나와서 파업하고 난리를 친게 저렇게 공적 이전 소득을 갖고 노후가 준비되기 때문에 이게 자신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저항이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맨 아래, 자, 콜롬비아가 맨 아래인데 콜롬비아는 파악되는 게 없어서 도표가 안 나온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공적 이전 소득은 20%가 넘게 나오죠. 근데 20%가 넘게 나오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 연금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 보장성이 훨씬 좋잖아요. 그 부분에서 좀 상향시켜준 부분이 있지, 국민연금만 저기 두고 봤을 때는 저만큼까지 안 나올 수 있고요. 사적하고 퇴직 이전 소득이 공적 이전 소득 부분만큼의 퍼센트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쉽게도 우리는 근로소득이 저렇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도 원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사회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일하는 목적이 아니라 소득 때문에 일하는 노인층이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어떠냐를 보시면 2019년, 2009년, 1999년, 1990년 이게 그러니까 흐름을 저희가 시계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저희 1990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민주화 있고 나서 얼마 안 된 상황인데 이때는 거의 여러분들 복지 지출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사실 이제 국가복지 체계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1999년 시점으로 보시면 이제 겨우 어떤 형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2019년 현재 시점을 보시게 되면 12.2%입니다. 전체 국가의 지출에서, 사회복지 지출하는 부분이 12.2%인데, 이게 OECD 평균 가운데 딱 다른 색깔로 있죠. OECD는 20.2%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국가가 자신이 사회 지출할 때 20%는 사회복지 관련된 데 지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OECD 평균치에도 달하지 못하겠고, 좀 아까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에 지출 많이 했던 프랑스가 이 지출 상에서도 굉장히 높게 30% 가까운 비율로 지출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재부나 아까 이제 복지부 장관이 저희 보고를 발표를 했는데, 복지부 장관이 기재부 출신 장관입니다. 이게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기재부 출신 장관이 복지부를 오게 되면 복지부의 사업은 마비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기재부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복지부 예산을 참 쓰면 안 되는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 지금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엄청난 긴축 재정을 지금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약자 복지가 어떻게 실천되냐면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 예산을 소리 소문 없이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전히 복지에 지출해야 될 게 많은데 왜 많냐?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지표하면 여러분 항상 10위 내외로 올라가 있어요. 경제 강국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혹은 국민연금과 관련된 지표를 가면 맨날 꼴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가는 여전히 생산력 중심으로, 이윤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지 사회적 지속 가능성이나 사회의 질과 관련해서는 돈 쓰는 걸 머뭇거리고, 그것을 머뭇거리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기재부 관료들은 개발국가 이후 때부터 지금까지도 한 번도 그 흐름을 바꾼 적이 없다. 그게 지금까지도
그들의 지속 가능성은 유지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그래서 왜 국민연금을 하냐? 정말 요즘 너무 힘든 게 연금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게요. 연금에 대한 그 가입자분들의 지지가 약해지고 있어요, 계속. 왜냐하면 1년 넘게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이 되고 고갈된다. 여러분 낸도 못 받는다. 이런 소리를 1년 동안 듣게 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럼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아무리 다른 편으로 하더라도 이게 전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자, 공적연금. 네, 아주 대표적인 연금으로 우리는 국민연금이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노동자들이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 때문에 소득이 중단되면 우리 모두가 겪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어, 빈곤해지는 거잖아요. 빈곤해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것을 반빙이라 합니다. 요 제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초연금, 이거는 세금으로 하고 있고, 국민연금, 이건 우리가 내는 보험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직영연금이 바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이것은 빈곤을 예방해주는 수준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빈곤을 예방하여 주는 수준까지 아직 국민연금이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바르 다이아몬드 이 사람들 경제학자인데,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은 돈 얘기만 하는데 이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개인과 가구 차원에서 생애 전체적으로 소비를 평준화하는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적으로는 생애 내내 빈곤에 노출되어 노후에 스스로 부양할 만한 저축 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해서 빈곤을 구제하고 소득 재분배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제다. 경제학에서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은 이런 시각이 주류적 시각 안에서도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보험의 원리에 입각해 있어서 사회보험 원리를 하고 있고 연대를 기반하고 있다. 여러분 이제 건강보험 제도는 여러분 단기로 운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올해 필요한 재정을 올해 다 걷어들여서 기금을 쌓아놓지 않고 다 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에 대한 효용성은 우리 국민들이 되게 높죠. 내가 보험료 냈는데 당장 병원 가고 약국 가면 혜택을 보게 되니까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반발이 적어요. 근데 건강보험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얘기는 제가 좀 줄이고 근데 국민연금은 보시면 이런 거예요. 평생 보험료를 내다가 내가 수급 연령이 됐을 때 65세가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이 혜택을 보게 되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여력이 힘들 때 이 돈을 뺏어 쓰고 싶은 생각들이 막 드시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이 어디서 잘못된 거냐면 이걸 적금이나 저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세대 간 부양 원리, 사회 부양 원리로 생각해서 나의 기여는 이후에 나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권리로 작동하는 거지 내 기여가 은행에 돈이 착착착 쌓이듯이 쌓아가는 개념으로 개별화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여로 지금의 노인들을 부양하고 내가 노인이 됐을 때 미래 세대가 또 기여를 해주고 우리는 암묵적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장기 소득 보장 프로그램이고 그런 약속이 전제가 된다는 측면에서 강제성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강제성은 뭐냐면 예를 들어 이 강제성이 없으면 여러분들 자본이 보험료를 내려고 할까요? 또는 지역 가입자 중에 소득이 많은 사람들을 이거 안 내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이 반드시 부여될 수밖에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 간 부양 원리가 강력하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은 반빙을 하고 위험을 분산하고 소득을 재분배하고 종래에는 경제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노후에 대한 것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마 우리 사회가 지금도 그 자살률이 1위고요. 굉장히 안 좋은 지표도 다 1위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수준인데도 그렇게 이렇게 안 좋은 지표들이 계속 높아지는 상태인데,
사회를 조금 좋게 만들어서 이 지표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변화를 하기에 우리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다. 그래서 공적연금은 기본적으로 세대 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세대 간 부양 원리가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초저출생 상황에서는 사실은 재정 얘기만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미래 세대가 이 빚을 다 떠안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하면 미래 세대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어. 우리가 빚더미에 올라왔는다고? 나 아직 노동시장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맨날 이런 정보만 받게 된다면 사실은 갈등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들이 해야 될 얘기는 데이터상 그렇게 나온 걸 그러면 갈등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법을 찾는 모색을 해야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갈등을 더 부추기고 심화시키는 걸로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음. 그렇다면 그 결론이 합리적이라면 마치 지금 노동시장에 있고 지금 노인이 되신 분들이 어디에 우리가 꿍꿍이 돈을 숨겨놔서 보험료도 안 내고 있고 우리는 다 능력이 되는데 노후소득을 마치 미래 세대한테만 기대려고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도 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상당히 무슨 그 재정이 지금 어떤 상태라서 지금은 어떻고 미래는 어떻다. 이 수입과 지출만 두고 보는 게 보험 수리적인 원리인데 여기에 입각하기보다는 상당히 정치적 측면의 결정 요소가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집합적 부양 제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좀 아까 국민연금 저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자꾸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험료 얼마 했으니까 몇 년도 되면 얼마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이 제도가 본격화되고 이 제도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퇴직 제도가 몇 살 이후에는 퇴직을 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돼요. 그럼 이 퇴직 제도는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느냐? 일단 자본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을 하면서 일정 정도 이후의 나이의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일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건데 일터로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가 필요해? 노후소득 보장제도가 필요해. 그것을 위해서 사회적 합의의 산물로 만들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재정 운영 방식이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재정 운영 방식의 아래 그림을 보시면 완전 적립 방식이라는 게 있고 완전 부가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완전 적립 방식은 뭐냐면 사연금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민간연금이 삼성생명이든 AIH든 이런 민간연금에서는 여러분들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사용하지 않고 차곡차곡 자기들이 계좌 관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가 얘네들이 하냐? 금융시장에 다 털어넣어서 운영을 해요. 뭐 땅을 살 수도 있고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채권을 살 수도 있고 그걸 운영을 해서 그 운영의 수익률이 좋았을 때 일정 정도 그 수익률을 나중에 이제 붙여서 주는 방식이 되는 거죠. 음. 왜 이렇게 하냐면 사연금은 사회적 지속 가능성이라는 약속을 하지 않아요.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 계약을 맺은 기업은 이 약속에 대해서 나는 당신의 돈을 얼마를 관리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돈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약속하에 그 돈을 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연금의 이후에 가입자가 얼마가 될지는 몰라요. 그거는 그 기업이 운영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자신들의 미래 자체가 수입이 얼마만큼 늘어날지를 예측하기 어렵죠. 반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공적연금은 강제 가입이기 때문에 얼마의 그 시민들이 향후에 가입자가 될지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어떤 식의 변화가 일어날지 이게 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적립 방식으로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당장의 노후에 있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노동세대가 현재 그 노령 인구를 책임지는 방식의 이런 재정 운영 방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완전 부가 방식, 이 완전 부가 방식으로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국가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돈이 그 기금이 쌓아놓지 않아요. 기금을 쌓아놓지 않고
특정 준비금이라 해서 예를 들어 전쟁이 터졌거나 아주 특수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신들이 지급할 준비금으로서 어떤 특정 상황에 보험료를 걷기 어려울 때 발생할 상황을 준비하기 위한 아주 소정의 준비금만 준비해 놓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이 완전 적립도 아니고 완전 부과도 아닌 부분 적립 방식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재정주의자들이 계속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가 마치 완전 적립 방식인 양 수리적으로 계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럼 우리는 왜 부분 적립 방식을 선택을 했느냐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아까 3% 보험료 내고 70% 보장성 시작해서 처음부터 이 제도는 쌓여지는 돈이 소진될 수밖에 없는 걸 설계했다라는 대전제는 뭐냐면 우리는 완전 부과 방식으로 전환될 걸 계획을 한 거예요.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면 맨 처음에 우리가 국민연금 제도를 설계했던 게 박정희 시대에 설계했어요. 그때 왜 설계했냐면 박정희 시대 때 외자를 많이 빌려 써왔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하고 멋대로 저기 과거사 묻지 않을게 이런데 합의하고 와서 돈 받아와서 산업자금 쓰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외국에서 불려온 외자가 더 끌어올 데가 없는 상황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그럼 내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제출하라 했더니 내자 유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식이 바로 연금이라는 제도라는 거죠. 연금을 해서 적립 방식으로 하게 되면 매달 사람들이 돈을 내게 되면 이 돈을 갖고 국가 운영에 쓰자. 이런 발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박정희 때는 오일 쇼크가 일어나서 제도를 시행하지 못했고 86년도에 다시 이 법이 부활을 해서 사실은 88년도에 제도를 시행하면서 여러분들 상당 부분 국가가 이 돈을 가져다 씁니다. 우리나라도. 그때 그래서 그 문제가 뭐 채권이라는 형식으로 갖다 쓰고 여러 가지 형식으로 국가가 갖다 쓰는데 갚지 않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오면서 더 이상 국가가 이 돈을 가져다 쓸 수 없게끔 오늘날과 같은 방식으로 전환시켜 버려요. 그러면서 볼 수 있었던 목표는 뭐냐면 사실 노후소득 보장에 방점을 찍은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기금을 모아서 뭔가 이 기금을 갖고 쓰려고 했던 자본의 이해와 국가 욕망이 더 강하게 작동했던 제도다. 자, 그럼 뭐 한국만 부분 적립으로 하느냐? 스웨덴, 일본, 미국, 캐나다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된 배경이 또 있습니다. 자, 잠깐 제가 저 맨 뒤에 제가 요거를 해놨는데 그 배경은 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부가 방식과 기금 적립 방식을 이렇게 분류해서 보자면 부가 방식은 거대 기금을 쌓아둘 필요가 없고요. 생산 세대가 퇴직 세대를 지원하는 우리가 전체 GDP에서 일정 정도 퇴직 세대들을 서포트해주는 방식이 되는 거고요. 기금 적립 방식은 생산 세대 내내 돈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세대가 일정 정도 돈을 내내 쌓아두는 돈은 그럼 어떻게 작동할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금융시장이나 자본의 투자 요소로 이게 작동을 합니다. 이게 뭐 시민에게 복지 어떤 재정으로 재분배되거나 이런 기금으로 작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바르 다이아몬드라는 경제학자 설명을 드렸잖아요. 바르 같은 경우는 적립이냐 부가냐가 뭐가 더 미래 재정을 안전하게 하냐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경제 위기가 도래할 때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 빵꾸 나고 채권시장 빵꾸 나고 뭐 부동산 빵꾸 나고 이런 걸 우리가 매번 보잖아요. 금융시장 안에 기금을 적립해 놓으면 그런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고 또 하나 뭐냐면 현 세대의 빈곤 상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금융시장에 너무 많은 돈을 쌓아두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사회가 지속 가능한데 이 문제 제기가 계속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 운용 상태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1,000조 가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6월 말 기준 983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0조 가까이 있죠. 예. 우리나라 GDP가 작년에 여러분 2,150조 수준인데 우리나라 국내 GDP의 지금 연금 적립 기금 규모가 43.6%에 해당이 되고요. 정부 예산이 작년에 553조인데 2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GDP 수준보다 대한민국 기금 적립
규모는 향후에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 한 나라의 GDP보다 더 많은 돈을 쌓아놓고 있다?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그 나라 경제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보시면 이 돈이 무슨 좋은 데 쓰여지고 있냐? 수익률 창출 위해 쓰여지고 있다. 어제 발표된 상당 부분이 뭐냐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보험료도 올리고 보험료를 받는 나이도 아니 나중에 급여를 받는 나이도 올리고 또 하나 무슨 얘기했냐면 이 기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데 써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 우리나라 연금기금은 수익률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금융 부분의 99.9%, 지금 복지 기타 부분 0.2%인데 실질적으로는 저게 억지로 만들어낸 0.1%지 복지 뭐 쓰고 있냐면요. 국민연금 그 가입자들한테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도 안 찹니다, 정말. 자, 그래서 자산군 보면 주식이 44.2%, 채권이 39.8%, 대체 투자가 여러분 거의 16%까지 올랐는데 대체 투자가 뭐냐? 부동산, 인프라, 사모펀드입니다, 여러분들. 사모펀드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비밀리에 계약을 해서 어디다 뭘 투자했는지 모릅니다. 김건희가 사모펀드 만들어서 국민연금 투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 기금을 그래도 우리가 지켜보고 어디다 하고 있는지 사후적으로 감시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있는데 이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면적으로 금융 전문가들에게 모두 자리를 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이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높인다는 명목하에. 그래서 거의 다 이제 그 금융 부분에 지금 다 들어있고 예전에는 사실은 채권 중심으로 안정적인 운용을 해야 된다. 주식 시장이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좀 자제하자 이랬는데 이제 수익률 지상주의가 돼서 거의 주식과 대체 투자로 향후에 갈 거고 국내와 해외 파트를 나눠서 보면 국내 주식이 이제 해외 주식보다 낮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가끔 이제 얘기를 들으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100대 기업의 제1 주주는 거의 국민연금입니다. 그만큼 그 주식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너무 크다, 국민연금이. 그건 좋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언젠가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스튜어트십 코드라는 얘기 들어보셨었는데 대한항공 사태 땅콩해양 발발했을 때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도 일주주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지배구조 너무나 문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은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기업의 지배구조나 노동 문제나 이런 거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이 그걸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표명하고 했던 게 스튜어트십 코드인데 그걸 하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경제지나 대부분의 자본 그리고 심지어 국민연금 기금과 관련된 운영 그 회의 단체까지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사회주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당연히 미국에서도 그 주식과 관련해서 투자 들어가면 당연히 그 시장 자본주의만 있는 미국에서도 주식의 그 상당 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개입하는 부분들을 우리나라는 그걸 개입하려고 하면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스튜어드십 코드 하고 그리고 ESG를 국민연금 기금 투자할 때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석탄 우리 CO2 감축을 위해서 석탄 투자 안 하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주식 채권으로 지금 우리나라 발전소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발표하자마자 국민연금기금 실무평가위원회 회의 안에 그 발전소와 관련된 관계자분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하세요. 물론 이분들은 자신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생존권이기 때문에 당장 없애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당장 못 없앴습니다. 결국은 기재부 안에서도 1.5도 2030년까지인데 사실은 굉장히 나이브하게 대응하고 있다. 우린 이 기금을 갖고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굉장히 자본이 원하는 방식, 수익률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나 상황들이 모두 다 짜여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연금 기금 규모가 미국, 일본, 한국 이런 수준으로 이게 지금 여러분들 사실은 이 기준이 2020년 기준인데 최근에 또 바뀌었어요.
최근에 미국하고 한국이 더 아니 일본하고 한국이 더 이제 커지는 상황이 되고 있고 문제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GDP 대비 공적연금 기금 규모가 제일 큰 나라는 한국입니다. 이거는 그 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이 너무나 심대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심대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계속 기금 규모만 늘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태도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이거는 주식입니다. 어디에 투자하고 있냐 보면 주식이 국내 주식 같은 경우 143조가 투자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바이오, SK하이닉스, 삼성 SDI, LG화학, 네이버,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셀트리온 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대기업에 다 투자했고 여기 산업들 가만 보시면 온실가스를 많이 생산해내는 산업 중심입니다. 크게 보시면 포트폴리오로 보시면 정보기술, 산업재, 소재, 금융, 임의 소비재, 헬스케어, 통신 서비스, 필수 소비재, 그리고 에너지, 유틸리티, 부동산 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체 에너지라든가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에 투자하는 영역은 전혀 잡히지 않고 그런 산업에 투자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걸 확연히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죠. 해외 주식도 크게 포트폴리오 보시면 IT, 금융, 헬스케어, 임의소재 다 지금 수익률이 좋은 쪽으로만 가 있지. 대한에너지라든가 온실가스를 ESG에 충실하게 뭔가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지역을 보자면 여러분 북미의 64.1%나 하고 있다. 캐나다, 미국에 몰빵하고 있는 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모투자입니다. 펀드와 프로젝트형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해외 투자가 78%고 이 해외 투자도 글로벌 투자, 북미 투자, 유럽, 아시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사모투자는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가 항상 비밀에 이게 붙여져요. 계약할 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알 수 없어요. 결과 나올 때까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예전에는 이 대체 투자가 전체 기금의 5% 정도 수준이었는데 수익률이 아까 캐나다 공적연금 수익률이 좋잖아요. 이 캐나다 공적연금 수익률이 가장 좋은 이유가 대체 투자를 많이 해서고 이 대체 투자를 많이 해서 수익률을 높이자라는 게 지금 이 정권의 굉장히 일관된 주장이고 이것들이 거의 다 먹혀오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문제는 뭐냐면 수익률이 좋을 땐 좋죠. 근데 이 수익률이 좋다 나쁘다는 계약을 완료한 시점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계약을 완료한 시점이라는 게 계속 이것이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평가할 수 없는데 계속 이 진행 중인 걸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내고 있다라는 게 문제고 우리가 확인 불가능한 곳에 자금이 투자되고 있다. 저 사모펀드 중에 지구온난화, 예를 들어 캐나다 같은 경우도 무슨 비판이 있냐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전쟁산업이라든가 독가스 뭐 이런 거 만드는데 펀드를 투자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 기후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 크리틱을 하고 했는데 수익률 앞에서는 다 이제 뭐 이렇게 좀 무너지는 이런 그림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국민연금 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금의 규모는 이미 너무 큽니다. 이 너무 큰 기금의 규모를 사실은 지금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를 정확하게 우리가 선별을 해서 기후 문제에 대응하고 저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상황으로 이 돈을 사실은 투입해야 돼요, 우리 사회에. 그래서 사회 환경의 체질을 바꾸고 자본의 법칙을 바꿔낼 수 있는 어떤 걸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탄소 배출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 재생산 법칙에 익숙한 방식으로 저 돈들이 다 투자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관심 없고요. 그리고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데 관심 없는 그런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 발표된 개혁안의 내용은 그걸 더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수익률 지상주의로 모든 걸 바꿔내겠다.
이런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국민연금 그간에 2번 개혁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 표를 보시면 88년도에 도입을 했고 1998년도 연금이 제도 시작한 지 딱 10 년째 여러분 딱 10 년째 이런 개혁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제도가 한 다음에 이렇게 파격적인 개혁을 소득 대체율을 10%나 줄이고 연금 가입 연령을 65 세까지 올리는 그래서 앞으로 인제 10년 후까지 65 세까지 올라가는 게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 지금 하는 재정 재개선 5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이때 98 년도에 시행을 하는데 이전까지는 10년 동안 이제 정부가 맘대로 돈을 써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인제 2007 년도에 그러니까 98 년도 김대중 정부 때 이 개혁을 선봉을 했던 이제 장관이 유시민 씨인데 유시민 씨는 자기 이 개혁한 거 되게 뿌듯하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아주 모렴치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10년 만에 이런 식으로 개혁하는 거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았던 어 아니군요. 2007 년도였다. 2007 년도에 유시민 씨였고 98 년도는 다른 분이었네요. 예예. 제가 헷갈렸습니다. 2007 년도 더 심각한 개혁이 어쨌든 40% 까지 줄이는데 유시민 씨가 인제 복지부 장관으로서 자기는 "되게 잘했다."라고 지금도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잘한 게 아닙니다. 이때 40% 줄인 이후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보장성 측면에서 강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2007 년이면 제도 도입 20 년도 안 됐을 때입니다. 20 년도 안 됐을 때 소득 보장성보다 이미 뭘 중심으로 설계하기 시작했냐? 기금의 규모 중심으로 설계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다 내어준 거죠. 근데 너무 여러분 보시면 98 년도, 2007 년도 다 말하자면 민주당 정부가 정권을 차지하고 있었을 때인데 이런 식의 타협을 했다면 그러면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어 전 이건 타협이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타협을 한쪽으로 내줬다면 다른 한쪽으로는 뭔가 지켜야 될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켜야 될 근거는 없이 다 내준 걸로만 정리합니다. 물론 2007 년도에 이걸 내주면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고 오늘날의 기초연금의 효시가 됐죠. 근데 기초연금은 박근혜가 어 그 선거 때와 다르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상한 제도로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식의 그 과정이 있었고 이렇게 국민연금 제도가 제도 중심이 아니라 기금 중심으로 오게 된 경향은 결국은 뭐냐면 세계 금융화와 인제 맞잡고 간다. 아까 우리나라처럼 부분 적립 방식으로 하는 나라가 캐나다, 미국, 일본 이렇게 있다고 했고 일본과 우리나라는 기금 규모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 이게 인제 무슨 영향을 받았냐. 90 년대 중반에 세계은행에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모든 부가 방식의 연금을 적립 방식으로 바꿔라, 공적연금을."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90 년도 중반에 세계은행이 왜 이런 주장을 했냐는 건 뭐냐면 이때 여러분 전 세계 금융시장이 통합이 됩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90 년대 인제 초반까지 다 망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전 세계가 자본주의로 하나로 이렇게 엮어내는 시장이 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완전히 경계 없는 금융시장으로 확장이 되고 자 전 세계 금융시장에 판돈이 필요합니다. 이 판돈을 누가 대줄 거냐. 관리가 잘 안 되고 내놓으면 그냥 우리에게 맡겨질 이 돈이 누구냐. 바로 연금 기금이었습니다. 연금 기금이 독일처럼 큰 펀드를 만들지 않고 부가 방식으로 운영하면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돈이 돼 버리니 어쨌든 큰 규모의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을 금융시장에 내놓게 하면 좀 아까 여러분 보신 것처럼 주식 채권 심지어 사모펀드까지도 이 돈을 자기들 멋대로 굴릴 수 있는 돈이 된다. 거기에 충실하게 수행을 한 게 그 나라들입니다.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적립 방식으로 바꿨던 나라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계속 그 영향으로 1-2차 연금 개혁을 해왔고 지난 4차 개혁 때는 합의를 했지만 어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이것을 어 갑자기 경사노위 위원장이 어 진행을 안 시키고 파토 내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뭐
다 뉴스를 통해 아시겠지만 재정 계산 추진 체계가 이 정부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이전과 다르게 만들어지는데요. 재정계산위원회 하나로 밑에 이제 재정추계전문위, 기금운용발전전문위, 그러니까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그야말로 계산만 하는데요. 추계만 해요. 그리고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그 추계를 바탕으로 해서 기금운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논의를 해요. 이 옆으로 원래 제도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 그 제도발전위원회를 없애버리고 지금 그 위에 재정계산위원회라는 걸 둬서 종합적으로 보겠다라는 게 이 정부의 바꿔진 이 재정계산 추진 체계였는데 이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두 위원들이 나왔던 거고 사실은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제도에 대한 얘기가 사라졌습니다. 돈 얘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구성이 어떻게 했냐. 노동자들 대표 2명, 사용자 대표 2명, 지역가입자 대표 2명, 전문가단체 2명, 연구원 1명. 그렇게 해놓고 정부위원이 2명이 들어가는데 이 사용자, 지역가입자, 전문가, 연구원은 다 정부가 추천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분이 사퇴를 하게 된 거고요. 제도와 관련된 그 어떤 얘기, 현재의 노인빈곤에 대한 얘기라든가 보장성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것은 진지하게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고 보고서상의 두 위원들이 기술한 부분조차도 다수안, 소수안 이런 식으로 해서 소수안으로 모으려고 정치적으로 하자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제시하고 있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게 기금이 최대로 적립하는 그 시점이 2040년. 여러분 보세요. 1755조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1755조의 돈을 쌓아놓고 있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돈이 고갈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 돈을 쌓아서 뭘 하려고 하는 거야에 대해서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바꿔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질적자는 여러분 이거예요.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와 연금 급여를 받는 수급자.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의 보험료가 수입이죠. 그리고 수급을 받는 분들에게 급여로 제출하는 게 지출이죠. 이 수입과 지출이 수입이 이전까지는 더 많을 땐 적자라고 얘기 안 하죠. 지출이 더 많아지는 기점이 바로 적자익, 수지 적자익 시점이 2041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연금 수급자들의 규모가 커지는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면 사실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니까 이때부터 무슨 돈을 쓰냐? 적립되어 있는 돈을 이제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적립되어 있는 돈을 이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이 적립되어 있는 돈이 소진된 시점은 41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한 14년 쓰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재정주의자들의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더 많이 돈을 막 쌓아둬서 이 소진 시점을 뒤로 미루기만 하면 이게 재정 안정화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생률을 늘리고 경제의 체질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이 돈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 돈을 늘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정 추계 결과는 올해 이미 3월에 나온 이걸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모든 게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돈 얘기로만 귀결됩니다. 수익률 얘기하고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재정중심주의랑 보장성 강화 이 두 가지가 대립 189모의 선에서 예, 지금 저기 죄송하지만 스피커를 네. 앉으면서 하면 그냥 땅에 떨어져버리겠죠. 그런 체험을 한 번씩 해보면 소리를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종혁 선생님께서 소리를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스피커를 예 감사합니다. 재정중심주의랑 보장성 강화 이게 계속 그 재정추계위원회에서 뭔가 이렇게 대립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대립이 아니라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논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대립조차도 아니고 거의 힘의 논리로 해서 이 논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적 경로에 의한 그 분배를 우리가 강화시키면 공적
연금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퇴직연금 강화를 시키고 각자가 개인연금을 강화시키면 국민연금이 뭐 이렇게 보장성 많이 안 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 논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퇴직연금 많이 받을 수 있고 개인연금 많이 낼 수 있으신 분들이야 문제가 안 되겠지만 국민연금이 고민하는 지점은 뭐냐? 전체의 노령세대입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48%가 노후 빈곤율인데 그럼 이 노후 빈곤율이 향후에 뭐 드라마틱하게 감소할 것 같냐? 그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드라마틱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저출생 고령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이런 겁니다. 노동 세대는 계속 줄어듭니다. 노동 세대는 불평등이 계속 있죠. 임금, 노동 환경 등등에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여전히 우리가 출생률을 늘리지 않는 이상 줄어들겠죠. 그래서 청소년 아동의 불평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입직 연령은 우리가 교육기간이 너무 늘어나서 입직 연령은 점점 이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60년 이후에 65세 이상이 인구가 전체 인구의 43.8%나 차지하게 됐고 지금 어제 받는 걸 늘리자라고 하셨을 경우에 70세 이후로 조정하겠다, 연금을 받는 나이를. 그럼 70세 이후는 뭐 35.6% 정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민간 시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이미 50대 중반이고요. 공무원이나 뭐 이런 분들은 60세까지 버티시는 거죠. 어쨌든 공식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최소 10년을 아무 소득이 없이 낮은 임금을 감수하면서 소득 기간을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뭘 생각해야 되나? 연금을 받을 나이를 늘리고 보험료율을 늘리고 뭐 이런 문제 이걸로 마치 해결된 것처럼 이렇게 저들은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고요. 전반적인 생애주기, 노동주기, 가족 형성하는 방식 등에 대한 재고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사회 인구 구성의 변화를 일단 적극적으로 줘야 되는 시도를 10년 안에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금을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소득 대체율이 지금 명목 소득 대체율이라고 얘기하는 게 40%고요. 실질 소득 대체율은 20%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40년 동안 완전히 40년 동안 보험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보험료를 내게 되면 소득의 40%를 보장해 줄게 라는 약속을 한 게 바로 명목소득 대체율이고요. 실질 소득 대체율은 내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해서 확보된 나의 수급권의 기간입니다. 평균 그게 지금 21% 정도 됩니다. 소득 보장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지금 올려야 된다. 이 수준으로는 그냥 노후 빈곤이 예상될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장성 강화 방식은 사실은 이제 기초연금이라는 게 지금 막 복잡하게 주는 분 안 주는 분 이렇게 있잖아요. 어떻게 됐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서 실질 소득 대체율이 49나 50에 가까이 가게끔 가야 된다. 그 이외에 퇴직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은 너무 개인적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은 고려사항이 아니다라는 게 주장이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게 소득으로 환산을 했을 때 125만 원 수준의 요것도 사실 여러분들 작년 수준으로 계산한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공적으로 보장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정도를 보장하는데 대한민국에 돈이 어디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보셨지만 우리나라 공공지출에서 사회복지를 지출하는 비용이 너무 낮고 국가가 공적 연금으로 지출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력이 충분히 있고 이런 여력을 통해서 이 기반을 확보함으로 해서 오히려 사회의 질을 바꿈으로 해서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야 모든 게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 들으면서 결론적으로 연대를 기반으로 둔 집합주의적 원칙과 정신이 무엇인지를 좀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 자꾸 내가 얼마 냈는데 얼마 받아야 되는 데가 아니라 우리 세대가
지금 감당해야 될 어떤 몫에 대해서 우리 세대의 체질을 어떻게 바꿔야 되고, 우리가 노년이 됐을 때 이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에 어떤 질을 바꿔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는 지금 원컨 원치 않건 시장주의적 원리로 모든 걸 생각해요. 그냥 믿을 수 없는 국민연금 같은 거 나 안 내고 내가 그냥 알아서 투자할 수 있게끔 해줘, 이 사고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성공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재앙이 터지면 어떡할 거예요? 나는 실존할 수 있을까요? 저출생이 이렇게 심화돼서 사회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에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적 원리가 아닌 반시장적 원리를 확산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노동자 간, 시민 간, 의료, 노후소득 보장, 그리고 주거, 교육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내 자산 근거로 해서 내 에셋만 지금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사고의 틀을, 저는 그 기후위기에서도 이 사고의 틀과 싸우시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각자 도생하는 방식에서 우리 어떻게 함께 살아남을 것이냐, 이 방식으로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이 계속적으로 수익률 확대 목표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투자, 그 한 예로 기후재생을 위해서 사실 뭐 재생에너지가 됐든, 재생에너지를 위해서 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몰빵을 하든, 아니면 탄소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주식 채권 다 빼는 거죠. 대체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스튜어드십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사회주의자로 몰려요. 공산 전제 세력으로 몰리는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몰리든 말든 우리는 해야 될 거 하기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쨌든 이 저출생 고령 사회, 그리고 기후 위기, 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비전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 비전을 세우지 않는 이상은 사실 굉장히 답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여러분들 보셨을 만한 이 나다니엘 브레이크에서 이 복지국가가 신자유주의로 개혁되면 어떤 식으로 변해버리냐를 이 영화가 다뤄줬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유서로 남긴 글입니다. 이 다니엘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개가 아니라 인간이고, 나는 내 권리를 요구하고, 인간적 존중을 요구하고, 한 시민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존중받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말씀드리고자 했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 강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국민연금의 전체를 다 다루셨기 때문에 사실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들을수록 이게 기후위기 문제와 너무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국민연금의 문제가 뭐 시장주의적인 방식의 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돈 중심의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 중심이 되고, 사회복지에 투자하지 않고, 또 그럼으로써 이제 불평등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체제, 자본주의 체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저는 그게 되게 이런 맥락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구나. 왜 기금 부가 방식이 아니라 적립 방식으로 바꿨는지, 그게 세계 금융시장과의 이 관계성에서도 또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공부도 많이 됐지만 너무 복잡하고 너무 할 일도 많은데, 이게 과연 지금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을 넘어서서 우리가 사실은 개혁안이 아니고 계약안인데요. 그거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상당히 큰 이슈구나. 생각보다 굉장히 큰 기후위기 대응만큼이나 굉장히 큰 의제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 강의 내용을 듣고 참석하신 분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아니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한 30분 동안 이야기 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 질문은 아니고, 예,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에 저는 약간 이런 재정이나 뭐 보험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약해갖고 관심도 많지 않았었고, 근데 강의를 와서 들어보니까
제가 그냥 얼핏 갖고 있던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게 불안하다 그러니까 그냥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운용하는 걸로 가면 되지 않을까 했던 게 말씀하셨던 지금 이 시장주의의 사고 방식의 틀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었나. 그래서 국민연금이 사실은 그런 세대 간 연대의 제도, 연대 기반이라는 관점을 새롭게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았던 국민연금의 좀 기본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 사회가 그, 사실 내가 비판하면서도, 내가 시장주의,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도 나도 사실은 일상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예, 그런 거를 좀 돌아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해주시고 또 문제의식을 가지게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정 선생님께서 저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도 사실은 제 의도대로 이렇게 읽기 어려우신 분도 많은데 잘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잘 이해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 퇴직연금은 정부가 2021년부터 의무로 강제하고 있지만 불안정 노동 형태가 많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을 퇴직 시에 노소득 보장으로 활용하시는 분이 거의 없고요. 퇴직연금 다 아시겠지만 IRP 형태로 해서 다 금융시장에 다 들어갑니다. 내가 상품을 선택할 수도 없어요, 노동자가. 내 고용주가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그냥 어느 그 상품을 선택을 해서 그거 내가 만약에 뺏어 쓰면 고용계약 끝나서 그 퇴직금을 뺏어 쓰려고 하면 세금 내고 끝나는 거예요. 노후소득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제도를 그냥 그게 왜 의무화시켰나를 보면 이거예요. 국민연금의 소득보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 봐라 모든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적용시켜서 이렇게 퇴직연금 상품이 이렇게 많이 가입해 있지 않냐. 이 수치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거든요. 퇴직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기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오로지 야 보험료 앞으로 얼마 올라 이 얘기만 해서 미래 세대들한테 자기네 공적연금을 포기하라는 선언을 미래 세대 이불을 통해서 하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대로 유지가 되면 맞아요. 보험료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죠. 요번에도 여러분 12%, 16%, 18% 나왔잖아요. 저는 가입자 노동자를 설득하는 것보다 자본가 설득 못합니다. 이 정부. 여러분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자본가들이 여러분도 올해 건강보험 보험료를 책정하는 데 들어와서 제일 결사항전으로 보험료 인상 반대하는 게 어딘지 아세요? 경총이에요. 민주노총이 아닙니다. 1%도 안 올려고 결사항전해요. 노동비용이기 때문에 절대 올려줄 수 없다. 경제위기가 얼마나 심각한데 절대 올려줄 수 없다 이래요. 이 정부는 12%가 아니라 1%도 자본을 향해서 설득할 실력이 안 됩니다. 의지도 없고요. 자, 근데 왜 이 짓거리를 벌이고 있냐? 우린 그거 의심해야겠죠? 오로지 기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통해서 기금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그나마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그나마의 가입자 위원들을 다 빼고 금융 전문가들 넣어서 자기네 뜻대로 마사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5만 가지, 그거를 위해서 청년 세대들의 감정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 1,000조 가까이 있는 이 돈을 적극적으로 사회 체질을 바꾸는데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쓰거나 정말 탄소 배출하는 기업한테는 투자하지 않겠다. 대체 에너지를 만드는 걸로 우리는 적극 투자하겠다. 이 정도의 아주 전향적인 어떤 것들을 발표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이거는 미래 세대한테 너무 끔찍한 재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청년들한테 이 제도에 대한 신뢰를 뺏게 하는 모든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진보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요즘에 가짜 뉴스도 많고 너무 전문가들이 판치잖아요. 모든 전문가들이 각자 의견을 얘기하고 이러고 있는데 뭐 걸러내기가 되게 힘드실 것 같기도 해요. 뭐 저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눈에는 제 말은 맞아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런 기준들을 어떤 사회를 우리가 살고 싶은지를 생각을 해서 사실은
무슨 세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다 같이 겪고 있는 빈곤의 문제, 그 기후 위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포괄적으로 접근해가는 시선들을 좀 같이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어, 저보다 좀 아래 세대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보다 나이 많은 소위 말하는 그 스피커들이 여러분들의 권리를 뺏어가지 않게끔 정말 눈 뜨고 봐주셔야 돼요. 눈을 부릅뜨고 그들이 여러분들 세대론을 갖고 여러분들 이용하지 않게끔 봐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거를 해도 너무 이렇게 이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게 되게 제한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좀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요. 박인숙 선생님께서 채팅방에 올리신다면서 저출산 대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계속 저출산 대책은 한다고 하지만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간단한 평가와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종혁 선생님께서 이 문제는 이민 난민들을 받아들이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또 의견을 남기셨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받아들이면 수치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자본이 생각하는 게 이 방식이거든요. 올해도 당장 그 발표한 거 몇 가지 보시면, 저출생 문제 때문에 이주 여성 돌봄 인력 받아들이겠다. 근데 월 100만 원짜리 일자리입니다, 그게.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만큼 심각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돌봄 위기예요. 그럼 돌봄 위기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럼 이 돌봄 위기는 우리가 쌓여있는 문제가 뭐냐면, 오랫동안 가부장 문화에 휘둘려 있고, 젠더 평등이 안 되고 있고, 저임금 시장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이게 종합적으로 돼서 한국 사회 안에서 뭐냐면, 장년 여성이 돌봄을 다 감당하고 있어요. 사회 서비스란 이름으로. 자, 그 대표적인 게 요양보호사죠. 요양보호사분들을 공급자들이 우리 공급자 누가 하고 있냐면 자격 없는 돈벌이 하려는 사람들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기준 단가로 정해진 게 되게 저임금인데도 불구하고 이 돈 다 못 주겠으니 이주 노동자 받아주세요. 요양보호사 인력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게 지난 10년의 수건이었고 이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인력이 올 수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내국인들이 갖고 있는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시장을 형성해서 대놓고 차별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제까지 우리 이주 노동자들 모셔가지고 한국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힘든 일들 다 감당해 주셨어요. 농어촌은 이주 노동자 없으면 안 돌아가서 저희 여러분 2년 전, 3년 전 파파동 기억하시죠? 팥값이 올라서 파 재테크니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때 파파동이 났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파를 이렇게 수확하실 이주 인력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주 인력을 지금 자본이 제가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저출생률이 1 미만으로 내려가면 자본이 돈을 써요. 어느 나라든. 임금을 확대를 하든 일자리를 늘리든 뭐 어떤 식으로 쓰는데 우리나라는 한 푼도 안 쓰면서 겨우 가져 나온 게 최저임금 적용받지 않는 이주 노동자 시장을 적극적으로 만들겠다. 이게 마치 대단한 획기적인 안인 것처럼 하는 건데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시장 밑에 아주 더 초초초 저임금 노동시장을 그들이 타자란 이유로 만들겠다는 거죠. 안 됩니다. 이렇게 가서. 절대 안 됩니다. 그 동일한 조건으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뭐냐면 동시에 뭐가 가야 되는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너무 맞죠. 맞는 얘기인데 그거를 받아들이려면 여러분들 저임금 시장을 먼저 어떻게 풀 것이냐 대답부터 나와야 돼요. 저임금 시장의 돌봄 인력을 어떻게 풀 것이냐의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정부의 현재 입장, 복지부, 노동부, 기재부의 현재 입장은 최저임금 적용 이외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받고 돌봄이라는 거 너무 힘들어서 인력이 안 구해지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안 풀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안 풀면서 말로만 이거 하잖아요. 애 낳으면 뭐 줄게, 뭐 줄게 계속 이 얘기만 합니다. 애 낳으면 뭐 줄게. 그러니까 계속 생산성만 보는 거죠. 애를 낳던, 애를 낳지 않던, 싱글 가구이던 그렇지 않던 이 사회가 내가 사회적
그 어떤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야, 의미 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보이는구나. 이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하나도 안 보여주면서 계속 애 낳으면 어떻게 해줄게 이 얘기만 하니까. 그 또 하나는 이거예요. 멀티컬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난민을 제일 많이 받아들였던 독일 같은 경우에 베를린에 여러분들 딱 앉아 있으면요. 정말 중산층 사는 몇 개 구역 말고는 이주자가 더 많아요, 여러분. 앉아서 보면. 그러면 이제 이주자 중엔 여러분 무슬림도 있습니다. 무슬림은 그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몇 년 전에 제주에 예멘 난민 받을 때도 그 난리가 났었잖아요. 우리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들을 그냥 노동력으로만 생각을 해서 모셔와서 노동력으로만 쓰겠다? 아주 나이브한 생각이죠. 우리 사회는 통합적 사고를, 우리 국민들 내부에서도 지금 통합적 사고가 안 되잖아요. 전제 공산주의자가 되잖아요. 대통령이 말하는 거 반대하면. 멀티컬처가 우리들끼리도 안 되고, 이걸 잘못 얘기하면 다 이념의 문제로 돌리는데, 게다가 아주 저렴한 노동력이 필요해서 이주인을 받아들이고 난민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분들은 한국의 노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형태에서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인권적으로도 그렇고 노동권적으로도 그렇고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선생님이 손 드셨네요. 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는 건 정말 사실인 것 같고, 국민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선임 선생님, 네, 성북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질문이라기보다 아까 너무 조용해서 소감 겸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선생님께서 아직까지 병이 없다는 게 감사하고요. 이런 걸 듣기만 해도 한 번 들었는데도 분노가 치밀어서 정신이 아득한데, 이 운동을 어떻게 계속하고 계신가라는 뭐 생각이 일단 하나 들어서 건강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단어, 이렇게 저도 짤막한 뭐라 그러지? 알바를 하고 걸어오면서 앞에 30분을 못 듣고 지금 앉아서 귀로만 듣고 왔는데 제가 이제 이런 사실을 좀 알고 있어도 전달을 하려면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조 단위의 뭐 우리나라의 1년 예산도 사실은 가늠하기가 힘들고 그걸 뭐 몇 조다 얘기해도 감도 안 잡히고 그래서 이게 누군가한테 전달할 때 너무 어렵고 이걸 정말 전 국민이 한 번만 다 들어도 세상이 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하면 듣게 할 것인가와 선생님의 건강 안위는 괜찮은가 이런 걸 막 퍼뜨려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이렇게 진실을 얘기하면 또 매장하려고 하고 이래서 뭐 마음이 지금 몹시 복잡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주변에라도 좀 해보려면 그리고 청년들과 하려면 아까 우리 국민연금에 몇 조가 지금 몇십 조가 쓸데없이 쌓여 있다. 핵심 포인트 카드 뉴스로 했을 때 그러면 비율로 100으로 하자면 우리는 국민연금이 200% 쌓여 있고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은 한 1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버둥거리고 있다라는 이렇게 좀 조금 이해하기가 이렇게 지금 저같이 저는 그래도 이해도가 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생협 활동을 하면서 그 국민연금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서도 너무 힘든데 만약 이걸 처음 들은 사람은 아까 반 이상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해하고 싶지 않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물결이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선생님을 어디선 불러가지고 지금 모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조금 단위수를 좀 이렇게 축약해가지고 비율로 좀 설명해주면 좀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두서없이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너무 속 터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네요. 알면 알수. 그리고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기후운동가 다 있어가지고 더 답답해지네요. 하지만 희망을 좀 가져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네요.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채팅창에 연금행동 국민연금 강화 국민행동을 줄여서 저희 그냥 연금행동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홈페이지를 올려드렸는데요. 카드 뉴스나 이제 뭐 이런 자료 같은 것들은 여기서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박 보도 자료 막 이런 맨날 그런 거
하는 데서 그런 자료들이 그냥 집약돼 있는 곳이다. 그래서 참고가 혹시 되실까 해서 올렸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후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계속하게 되면 이게 아프고 힘들어지는데 외면하고 등을 돌릴 게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있고 건강관리는 우리 모두가 잘 해서 거지 같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더 잘 버텨야죠. 감사합니다. 예, 김은정 선생님. 그다음에 의견과 약간 질문이 있어서 손을 들었던 건데 아까 저출산 문제로 난민들 뭐 이미 제가 현숙님께서 말씀 다 해주셨지만 사실 저도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성의 몸이라고 하는 것과 이주민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 어떤 경제적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이중 삼중의 일종의 식민화하는 그것을 이렇게 식민화하는 방법으로 뭔가 우리나라의 어떤 저출생 문제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더 정리해서 제 생각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올해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 한국이 내야 하는 그 남반구 북반구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기후정의 문제에서. 그래서 기후 보상액이 3,000조라고 하는 어떤 연구기관의 그 결과가 3,000조라고 하는 걸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000조면 우리가 지금 일단 1,000조가 모였는데 그 돈들을 액수를 이렇게 보면 정말 이 재원들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그 방향성이나 물론 이건 이제 국외의 남반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 또 볼 때도 기후 정의와 관련해서도 이 재원이 좀 잘 쓰여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 전향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데 어쨌든 이 재원을 내는 주체들은 국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국민적 합의 이런 거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재원을 기후 재원으로 쓰는 것에 대한 합의도 사실 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이렇게 물론 함께 되는 건 아니지만 고민도 있고 혹시 국민연금 이런 어떤 공적연금 재원을 말 그대로 공적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이렇게 모범 사례라 그럴까요? 그런 모델이 혹시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어요. 예전에 이제 공적으로 썼던 경우가 스웨덴에서 공공주택 투자 이런 걸 했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월드뱅크가 90년도 중간에 모든 수치를 수익률로 바꿔냅니다. 근데 공공주택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높았을까요? 높지 않죠. 높지 않죠. 공공주택 투자는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기금에서는 평가를 항상 수익률로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가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근데 실제 우리나라 그 기금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테이블에서 과거에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오로지 수익률만 얘기를 해요. 다 미쳐 돌아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시대의 변화하고 상관없이 돈 얘기만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입자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가입자들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저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기반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그 기반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노인됐을 때 우리 후세대들한테 그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각자의 국민들한테 지금 국가가 지난 30년 동안 심어준 게 뭐냐면 네가 얼마나 있을까 얼마 받을 거고 그러려면 어디까지 이게 보험료가 유지가 되니까 너 돈 더 내. 이거 민간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철저하게. 이 방식을 계속 조금 하면서 이제는 그 방식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이제 더 어려워진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그 돈에 대해서 공적인 판단을 안 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공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두 분 사퇴하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거를 집합적 제도라고 주장하는 저희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얘기가 국민연금은 적금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기여해서 노후라는 그 소득보장이랑 목표를 위해서 그 근거를 만드는 재원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거대 기금이 만들어진 이 기금을 갖고 저희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면 오히려 재정주의자들이 너 그거 가져가서 설득해봐. 누가 그거를 합의해 줄지. 근데 저는 오히려 이 기후위기의 심각성, 저출생 내년에 저는 더 낮게 나올 걸로 예상하거든요. 지금 뭐 최근에 무슨 하버드대 누가 무슨 뭐 한국은 망했어 이 얘기해서
무슨 새로운 문제처럼 이러잖아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데 우린 대응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인 체질을 바꾸려고 어떻게 해야 될지의 문제를 최극단까지 와서 뭔가 이제 지금 이제 안 바꾸면 이제 10년 안에 안 바꾸면 저는 그냥 우리의 노후고 뭐고 다 끝났다고 봐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절박성을 갖고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상황은 우리가 이제 이게 IMF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철저하게 신자유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사람들이 딱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 너무 당연히 이 불안이 모든 사람을 엄습하고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들 선택한 이데올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위기감을 조성하는 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이게 현실이니까 그 현실에 대해서 좀 대중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이선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접촉면을 넓히는 게 사실은 제가 특강을 되게 많이 하고 다니긴 했는데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제한적이고 그렇다고 뭐 요즘 방식으로 유튜브를 한다? 재밌어야지 보잖아요. 재밌게 할 자신 없고 뭐 그렇습니다. 저는 한번 선생님 강의를 이전에 한번 들어가지고 두 번째 들으니까 조금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여전히 좀 아직 이해 못하는 지점은 있는데 그런 그래프나 수치가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용어도 되게 좀 전문적인 용어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데 한 번 더 들으면은 더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운동하는 단위와 연결이 돼서 지금 아까 국민연금 행동이 있다고 하셨는데 연결이 돼서 같이 좀 할 수 있다면 더 이해도 쉽고 또 뭔가 사람들한테 더 전파하기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 이야기를 국민연금의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 만들 거냐. 또 사실 기후위기 대응 운동에서는 기후운동에서는 그냥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에 대한 반대 투쟁만 그 투쟁을 중심으로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후운동에서도 이 문제를 좀 다루고 사실 이게 본질인데 국민연금이 석탄 투자하는 본질이 여기에 있는데 이 특성, 수익률을 계속 주장하고 돈을 계속 강조하는 이 문제의 근본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현상에만 좀 접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기후운동이 이 문제에 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물론 다 할 수는 없죠. 기후운동이 오직가서 감축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특히 기후운동이 국민연금 개헌 문제에 또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기금 투자하는데 개입하시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5도를 2030년까지 낮추려면 진짜 혁신적인 투자 방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냥 되게 형식적으로 스튜어트십 코드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탄소 배출 몇 프로 이상 하는 기업한테 주식 다 빼라, 대체 투자 다 빼라 이런 주장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기 제주도에 우리 황정인 활동가 손 들으셨어요? 네, 네, 제가 손 들었고요. 오늘 강의 말씀 굉장히 잘 들었고요. 되게 모르게 됐던 내용들을 많이 배웠고, 단어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만약에 공적연금 제도라고 부르면 어떨까? 그러면 훨씬 더, 거부감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의무가 아닌 기여라는 말씀이 제일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모든 걸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지금 질문을 하나 드리면, 아까 이제 하셨던 그 말씀 중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네, 그 학자의 그 말이 좀 궁금해가지고, 근데 이제 개인의 그 소비를 전체적으로 생애 전반적으로 평준화하는 것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국민제도 를 문제화하는 그 국민연금을 문제화하는 시각은 이제 돌봄 인구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그리고 생산력이 가능한 인구의 생산력을 가장 높이는 거를 이제 지향한다면
그런데 그 반대라면 그 전체 생애 전반적으로 그 소비를 평준화한다는 게 어떤 시나리오일까? 그게 좀 궁금해져서 그걸 좀 아, 그건 뭐냐면 개인이 저축을 할 때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저축하는 이유는 주택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후에 큰 소비 때문에 저축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이런 거잖아요. 내가 돈 벌지 못할 때 쓸 돈을 미리 쟁여놓는 거잖아요. 그 미리 쟁여놓는 걸 소비의 평탄화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돈 벌 때도 돈을 못 벌 때도 평탄화시키기 위해서 개인 차원에서 저축이 있는데 공적연금이라는 건 뭐냐면 전 사회적인 평탄화라는 거죠. 월급쟁이는 소비하는데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노인들은 소비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돈 쓸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심플하게 GDP에서 생산 인력이 만들어낸 돈의 일부를 쪼개서 노인들한테 주자. 이거거든요. 그러면 돈을 못 버는 세대들도 그 GDP의 일정 정도를 받게 되면 그걸로 전체 세대의 소비가 평탄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적 차원에서의 소비 평탄화가 공적연금이다. 경제학자가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재정 얘기할 때 이 말씀을 드렸던 건 재정주의자들은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돈을 쌓아놓는 거 중심으로만 얘기를 하는 이게 재정 안정화다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이거 쌓아놓을 때 그러니까 몇 가지 리스크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 금융위기 사태 나면 얘네들 그리고 우리한테 당장 목도한 건 이거예요. 2040년에 최고치를 찍다가 꺾여진다 그랬잖아요. 기금 규모가. 이 꺾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질 때 기금을 이제 현금화시켜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가입자들한테. 근데 국민연금 투자한 돈은 꼬리표가 달려있어요. 국민연금 기금이라고. 그럼 봅시다. 애플의 국민연금이 얼마를 투자를 했어요. 주식으로. 이걸 뺄 때가 됐어. 근데 뺄 때 그 돈이 투자했을 때만큼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냐는 우리의 의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의지와 플러스 금융자본의 이해관계 거기 말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익률 자체가 보장되리란 가능성이 굉장히 리스크 큰 얘기인데 그 얘기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국민연금이 땅을 막 여기저기 날아가서 사놨어? 이거 현금화 시켜서 연금으로 줘야 되는데 다 알아. 저 국민연금 돈이라는 거. 원하는 만큼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다 이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다 된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수익률 가능하다 이 얘기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쌓아두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의 세대들이 소비력을 가질 수 있게 평탄화하는 방식으로서 부거 방식의 국민연금, 공적연금이 바람직하다. 그런 설계였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였는데 그래도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특히 개혁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국민연금 고갈설을 중심으로 해서 가졌던 이렇게 제기되었던 문제들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에 관해서도 잘 알 수 있었고 결국에는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렇게 쓰여질 때 사실은 우리의 삶도 높아지고 또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또 국민연금이 그렇게 쓰여져야 되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기운동에서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이 진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인사이트 많이 얻었던 것 같고요. 오늘 강의해 주신 제갈현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강연에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